자,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성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또 갑자기 좀 추워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곧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따뜻해지는데 요즘 또 경제적인 환경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죠. 우리 무역 아카데미에서 이번에 이제 요새 환율이 좀 많이 움직여서 정기적으로 연 2회씩 있는 과정이긴 한데 올해는 조금 아마 앞당겨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전망 및 위험 대응 전략 과정이라는 것인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맡은 부분이 맨 앞에 최근 외환시장 동향하고 전망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익히 요즘은 이제 정보라는 게 굉장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고급 정보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라든가 뭐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이 많아서 평소에 뭐 익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소위 말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하고 내일 이제 과정을 들으실 텐데 이 이틀에 걸쳐서 이제 집약된 압축된 정보를 한번 취득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환율 중심으로 한 외환시장의 동향 그리고 전망 쪽을 주로 제가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 일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뭐 평생 은행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이제 퇴직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자유스러운 몸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뭐 거리낄 거 없이 말 조심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마지막 직책은 KB국민은행의 자본시장본부장이었고요. 저는 28년간 은행 생활했지만 영업점 창구에서 뭐 현금을 만져보거나 이런 적은 없고 그냥 소위 은행의 딜링룸에서 국제금융 관련된 업무들 또 파생 상품을 통해서 환해지를 하거나 재무위험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했습니다. 특히 약 20년간은 이제 여러분 같은 중견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과 환위험, 금리위험 이런 재무위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또 어떤 솔루션 찾아보고 현실적으로 환위험뿐만이 아니라 재무적 위험이라는 건 관리하려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내부적 기법이라는 것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환위험 관리 정석에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만 소위 이제 환율이 요즘처럼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수출을 가급적 더 떨어지기를 앞당겨서 하는 리딩을 한다라든가 오히려 수입업체는 결제를 뒤로 늦추는 레깅을 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스스로 하는 방법을 내부적 기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외부의 힘을 빌려서 환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키코의 악몽은 있지만 파생 상품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금감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 700여 개 기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키코에 대한 기억 때문에 파생 상품 하다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일단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려면 뭐 오늘 제 이후에 얘기할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을 하시든 아니면 선물환 같은 파생 상품을 하든 뭔가 관리를 안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개념을 똑바로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키코의 악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건 악몽은 아니에요. 저도 은행원이었지만 제가 뭐 은행을 두둔하는 입장도 아니고 기업을 두둔하는 입장도 아니고 저는 중간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거는 당사자에 따라서 입장이 다릅니다. 투기를 했으면 악몽이고 해지를 했으면 그건 악몽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건 뭐 나중에 파생상품 얘기하는 분이 얘기를 했을 거고. 그래서 주로 기업과 이 환위험을 연구해보는 그런 일들을 제가 오래 많이 했죠. 그리고 28년 중에서 한 20년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강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이제 저녁 시간 주말에. 지금 현재는 뭐 강의만 하면서 여러분들 뵙고 있는데 아주 편안한 기분으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3시간인데 환율 얘기를 하면서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한 얘기를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요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경제 동향하고
관련된 키 이슈들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경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코노미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연구해서 얘기한다는 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건 무리가 있고, 그러나 제가 좋은 정보들을 잘 알고 접하는 거는 제가 워낙 오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정보를 보면서 핵심적인 정보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국내의 어떤 경제 상황 얘기, 그리고 이제 환율로 돌아가서 우리 이제 원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엔화라든가 유로와 같은 이런 주요한 환율들의 동향, 최근 동향은 어땠는지 그런 동향들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이후에 달러원 환율이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누가 뭐래도 요즘 엔저 현상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져도 되는 거냐 하는 얘기들은 많지만 큰 흐름으로 봐서 원화 절상 추세에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그 환율 하락의 배경이 뭔지 뭐 대충은 아시지만 제가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전망, 여러분이 궁금한데 이건데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전망은 전망에 불과한 겁니다. 그 전망을 믿고 내가 어떤 투기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주로 저는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원래 전공이 그거였고, 파생 상품은 투기 목적으로 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 4시간의 파생 상품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무언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 있고, 그렇죠? 수출이나 수입이나 그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에 한쪽에 손실이 나면 한쪽이 이익이 나도록 만들어서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이 해지의 개념을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이 수출 쪽의 손익은 그냥 안 따지고 오로지 파생 상품에서 이익 났냐 손실 났냐 그것만 가지고 중내 산해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현실. 특히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아직도 중소기업 경영제 중에 상당수가 수출 때문에 미리 선물한 팔아놨는데 나중에 환율 거꾸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2009년도에 그 금융위기 때 그랬지 않습니까? 키코 선물안을 이런 파생 상품들을 1,000원에 팔아놨는데 나중에 1,200원, 1,300원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물안 파생 상품을 해서 그냥 수출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다 못 먹고 조금만 먹게 만들었냐,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하겠지만 제 분야는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 그 환희원 관리 정석에서 말씀하실 텐데 그 개념이 극복 안 되면 해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뭐 웃으면서 하는 얘기였지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거부터 개념 정립을 하고 이제 해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듣겠습니다만, 그래서 환율 전망은 전망에 불과한 겁니다. 환율은 신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걸 누가 맞히겠어요? 그냥 참고할 뿐이죠. 그래서 100% 해지를 한다. 혹은 해지를 아무것도 안 한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냥 환율 전망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해지를 좀 많이 하고 조금 하고 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지 all or nothing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전망은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 관련된 참고 자료들,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 주요한 나라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 늘상 신문에서 보시는 거지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버롤하게 세계 경제 얘기를 좀 해보면, 뭐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200년 역사의 그런 은행들이 망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유동성 위기죠. 2008년 9년도에 맞닥뜨렸던 그런 위기라는 건 이제 유동성이 안 돌기 때문에 결국 부도가 나는 그런 위기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회복이 됐지만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그러나 이제 최근에 다시 조금 주춤, 특히 이제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11년, 12년, 작년 조금 슬로우한 템포인데 최근에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회복이 예상이 된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제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금 해결이 돼 가는데,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이따가 제가 작년 환율 얘기를 할 텐데 작년에도 보면 2, 4분기 중에 그 유럽 재정위기, 특히 이제 그리스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환율이 한 달에 50원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적이 있었나 싶죠. 그러나 불과
한 8개월 전 얘기예요. 작년 5월에 환율이 한 달에 50원 올랐었다고요. 그렇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부진했는데, 그것이 잘 나가던 신흥국에도 전가가 돼서 2011년, 특히 작년 12년도에 굉장히 신흥국들도 부진한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출입 관련된 교역량도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기 데이터 보시면 이것이 이제 세계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하고 교역 증감률인데,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조금 색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왼쪽에 그 블루 컬러는 요거는 성장률이고 10년부터 쭉 줄어오는 게 보이죠? 이건 이제 올해 전망치고 조금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교역량도 이게 전년 대비 증가율인데 10년에는 13% 늘었다가 급격하게 줄죠. 그래서 작년에는 3% 성장밖에 못하는 교역량도 뭐 이런 정도였고, 올해는 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요즘 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거는 양대축이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빠른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를 이따 뒤에 나옵니다만 미국의 작년 GDP 성장률이 2.3%였어요. 그런데 올해 전망은 조금 나빠져서 2% 정도로 보고 있죠. 중국은 작년에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 8% 성장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지금 그 사람들은 치고 있죠. 그런데 작년에 7%대 성장했단 말이죠. 작년에 1년 성장률이 7.7%인데 올해 한 8.2 정도 성장할 8.2% 정도, 8% 위로 넘어갈 걸로 최근에 중국의 그 회복이 조금 상당히 가시적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처럼 유럽과 미국의 재정 문제, 이게 세계 경제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임에는 분명하죠. 그래서 각 나라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나라만 잘 나갈 수는 없죠. 상대적으로 작년에 환율이 하반기에 많이 떨어진 것도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경제 펀더멘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하다,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굉장히 작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도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죠. 지금 급격하게 성장률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1% 성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작년 연말에 특히 많이 나왔던 미국의 재정 절벽 얘기라든가 뭐 다 들어보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 이전에 시행했던 그 세금 깎아주는 그 감세 정책이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내지는 이제 올해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적자 삭감을 위해서 결국은 쓰면을 줄여야 되니까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그게 지금 3월 1일부터 또 걸려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해서 일부 좀 미뤄놓은 입장이지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게 아닌 거는 잘 알고 계세요. 지금 3월 1일부터 어떤, 가만히 있으면 무슨 조치가 발동되냐 들어보셨죠? 슈이캐스터라고 부릅니다. 슈이캐스터라고 부르는 건데 저 사람들 용어로. 그게 뭐냐 하면 올해만 850억 불의 재정 지출을 삭감을 해야 돼요. 10년간 1조 2천억 불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재정 지출이 줄면 당연히 경기가 둔화되죠.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이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3월 1일 며칠 안 남았는데 바로 어제 얘기 나왔죠. 어제 뉴욕의 뉴스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3월 1일 시퀘스터를 양당이 합의해서 좀 연기하든, 또 무슨 연기가 능사는 아닌데 지금 유럽 도로는 뭐라고 하죠? 지금 그동안 돈 퍼썼으니까 난리가 났으니 재정이 그거를 재정 수지를 맞추려면 지출을 줄여라. 그래서 뭐 연금도 줄이고 의료 혜택도, 소위 말하는 복지를 줄이고 있는 것이 유럽의 문제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뭐 당장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일단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죠. 국가의 부를 창출을 해서 지출을 충당을 못하면 줄여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결국은 펑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당면과 여기 보시면 오른쪽 차트는 미국의 그 BOA가 작년 9월, 10월에 조사를 한 이제 글로벌리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위험을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서베이였는데 1, 2위가 미국의 재정 절벽 리스크. 이게 물론 이제 작년 하반기였기 때문에 이게 1위로 올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도 유로존 국가의 어떤 재정 위험. 이런 부분이 미국과 유럽의 재정적
부담 뭐 이런 것들이 큰 리스크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좁혀서 미국 얘기를 좀 해보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상반기에 2.3% 성장해서 좀 성장률이 올라가는 듯 했는데 4분기 성장률은 1.5%로 급격히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연 전체적으로는 한 2.2% 정도, 2.3%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러나 하여튼 올해 성장률은 조금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을 이끄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주택 경기 회복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봄 기운이 좀 느껴집니다.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왼쪽의 차트는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예요. 이게 지금 2010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많이 줄었다가 11년부터 조금씩 늘어난 게 작년에 보면 완연하게 매월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가 건수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점 대비해서 미국의 주택 평균 가격이 17% 올라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올라 있는 거죠.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봄 기운이 안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제 어떤 소비자들의 심리라든가 주택 경기가 좀 회복되는 징후가 눈에 좀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오른쪽의 차트는 여기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경제 지표 중에서 미시간 대학이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역시 소비자 신뢰 지수, 이 두 가지 지수인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신뢰 지수인데 여기 보면 10년부터 자료가 있지만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그 빨간색과 요 블루 컬러죠. 점선 말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초에 이제 크게 올라와서 조금 부침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이 업트렌드인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미국의 경기 상황은 주택 경기 중심으로 해서 좀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이 뭐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일단 바닥은 쳤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얘기죠. 고용 상황도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7월에 실업률이 미국이 8.3%인데 12월 실업률이 7.8이에요. 0.5가 개선됐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실업률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자, 소비 심리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양대 축 중에서 이제 중국 이전에 유럽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유럽은 재정 위기가 상당히 좀 심한 편이었는데 그런 재정 위기가 작년도에 우리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좀 완화 내지는 좀 잠잠해져 있는 그런 입장은 다 끝난 건 아니죠 결코. 그러나 겉으로 부각되지 않고 좀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조치들이 여러분 기억에 있겠습니다만 유럽중앙은행이 유동성을 2번에 걸쳐서 대폭 공급했죠. 결국 은행들이 돈이 안 돌아요. 제가 유동성 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행도 영업을 하면서 매일매일 갚아야 될 돈도 있고 들어오는 돈도 있는데 뭐 이게 경기가 나쁘니까 뭐 주택 대출 이런 데서 부도가 나면서 들어오는 돈은 적고 갚아야 될 돈은 갚고 돈이 안 도는 거죠. 이런 유동성 위기 속에서 유럽의 중앙은행이 2011년 11월에 1차, 작년 2월에 2차 해가지고 2번에 걸쳐서 약 1조 유로를 유럽의 그 800개 은행한테 3년간 빌려준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1, 2차 LTRO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절이 3년간 1%로 빌려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급전 찾는 이런 일들은 없어졌었어요. 최근에 뉴스 보셨죠? 이 유럽의 800개의 은행들이 1조 유로를 ECB에서 빌려갔는데 이걸 지금 미리 갚고 있죠. 약 15% 갚았습니다. 3년 만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갚고 있어요. 왜? 돈이 남으니까. 그렇죠? 저리 자금이지만 남으니까. 지금 유로권의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작년 7월인가 한번 낮췄죠. 그래서 지금 0.75%입니다. 유럽의 기준금리는. 우린 지금 2.75죠. 그렇죠? 이거 지금 몇 개월 안 내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로 빌린 것도 저리라고 안 보는 모양이에요. 돈 쓸 데가 없다 보니까 1조 유로 LTR로 자금 지원 받아서 15%는 지금 미리 갚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돈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엔저 현상 속에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강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화는 약세고 유로화는 강세다. 뭔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유로 사람들이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얘기 좀 하겠지만 유럽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요. 독일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느긋해요. 환율 조작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만, 원론적 얘기만 할 뿐이고. 프랑스 상대적으로 마음이 급하죠. 최근에 그 프랑스 부자들이 해외로 도망가는 거 보셨죠? 무슨 소득세율을 75%를 매긴다고 그래요?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뭐 30%, 40%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높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외국에 비해서 높은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율이라는 게 별로 높은 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여간 지금 이런 유동성 거금을 통해서 살아났고 특히 작년에 유로화가 상당히 위기였어요. 지금 현재 유로화 환율은 1.34 정도인데 작년에 1.20까지 떨어졌었어요. 유로화 이러다가 유로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유럽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뭐 이런 우려들을 했는데 그 ECB 총재가 누굽니까? 드라기 총재라고 있죠. 드라기 총재가 무슨 말을 했어요? 작년 7월 달인가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ECB 총재직을 걸고 유로화를 사수하겠다. 그 말 한 이후에 굉장히 회복이 됐고 결정적인 이거는 무제한 단기국채 매입 조치라는 OMT 이거를 작년 9월 초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OMT라는 거는 이제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이라고 해가지고 뭐 원어는 그겁니다만 내용인즉슨 단기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 이게 채권 사서 돈 풀겠다는 얘기죠. 은행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담보대출 다 갖고 있는데 대출은 자금화하기가 어려운데 은행들이 들고 있는 국채는 자금화하면 팔면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이 소위 말해서 폭락을 하니까 한꺼번에 팔면 그래서 그냥 중앙은행에 파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사면서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 이런 조치들을 무제한으로 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유로권이 작년에 안정이 된 겁니다.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LTRO에다가 유로화 사수에 대한 의지 표명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제한 국채 매입 이런 일들이 작년에 실제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끝난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이 피그스 국가 그렇죠? 이 피그스 국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급속히 하반기에 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정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로권 작년의 성장률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1년에 전체적으로 1.4% 성장했어요. 그런 다음에 작년에는 마이너스 0.5%. 어쨌든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로존의 성장률 추이가 있죠. 흔히 이제 성장률은 얘기하는 때는 이제 두 가지를 보긴 합니다만 되게 보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많이 보죠. 그래서 여기 블루 칼라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률이 급격히 뭐 마이너스 5.5% 성장하다가 이제 여러 조치를 하면서 9년, 10년을 지나면서 급속히 회복돼서 플러스 1, 2%에 불과하지만 플러스 성장을 하다가 작년도 여기 보시면은 1년 내내 이제 마이너스로 꺾여서 마이너스가 심화되는 게 지금 나타나죠. 블루 칼라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작년 전체는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분기별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었어요. 자, 이런 특징이 있었고 최근의 문제는 유럽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런 피그스 국가뿐만이 아니라 잘 나가는 나라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경기 위축 현상이 뚜렷해요. 독일의 GDP 성장률을 보면 작년에 1분기 플러스 1.2, 2분기 1.0, 3분기 0.9, 4분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가는 게 보이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인데 독일은 플러스지만 줄어들어간다. 특히 문제는 프랑스가 만만치 않아요. 조금 얘기를 심하게 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프랑스는 점점 국력이 쇠퇴해 가는 게 좀 보여요. 좀 보입니다. 최근에 그 루이비통 회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근에 엔저 유로 강세 현상을 두고 유로권이 망할 일 있냐. 이거 막아야 된다. 유럽 수출 안 할 거냐. 겉으로는 전면에 나서가지고 크게 비판을 했죠.
뭐 독일은 비교적 잠잠하게 원론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일본 엔화 조작하는 거 이거 말 안 된다. 겉으로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프랑스의 상황은 좀 급해요. 프랑스 작년에 3분기 성장률이 0%입니다. 12월 실업률 10%대예요. 좀 만만치 않죠. 지금 독일의 실업률은 5%대니까 거의 2배죠. 유로권의 전체 실업률은 11%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피그스 국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 실업률이 20%대예요. 25% 이렇지 않습니까? 야, 실업률이 25%면 어떻게? 우리나라 실업률은 얼마입니까? 물론 공식적인 통계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실업률 3%대죠. 뭐 피부로 느끼는 건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하여간 특히 이제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죠. 유럽 전체의 청년 실업률은 24%입니다. 전체 실업률은 11%지만 청년만 따로 놓고 보면 24%예요. 피그스 국가의 청년 실업률은 얼마입니까? 50%, 60%. 그리스 60%대예요. 10명 중에 6명은 논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런 정도로 지금 유럽권에서도 조금 갈리긴 하지만 그렇게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올해 각 국별 성장률 전망인데 보시면 이제 독일은 뭐 0.8, 1년 전체적으로, 프랑스 0.4. 그래서 조금 이제 좋은 나라들은 플러스지만 이태리, 피그스에 해당하는 이태리, 스페인, 그다음에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뭐 그리스 마이너스 4%, 많이 회복된 거죠. 마이너스 6%, 7% 성장하다가 지금 좀 회복된 겁니다. 지금 그리스는 연 4년째 마이너스 성장이죠. 자, 하여튼 이런 나라들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뭐 혹시 상식적으로 질문드리면 그 유로권에서 제일 실업률이 낮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독일은 아니죠. 발표가 매월 되는데 보면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실업률이 제일 낮게 되어 있죠. 한 4% 정도 돼요. 자, 여기 이제 유럽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국 얘기를 양대축이니까 좀 안 할 수는 없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중국 성장률이 이 작년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8%가 깨져서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죠. 조금 전에 그 유럽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작년에 그 피그스 국가의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7%가 넘었었어요. 이 7%라는 게 뭐냐면 또 나라가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10년 나라가 이제 돈을 빌리고 나서 이자를 7% 이상 주면 못 견딘다는 거죠. 흔히 국제금융사회에서 어떤 금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게 7%입니다. 근데 작년에 넘었었죠. 지금은 훨씬 그 이해합니다. 물론 안정이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슈는 좀 다르지만 중국에서는 경제성장 8%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생각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게 깨져가지고 작년으로 보면은 3분기에 이제 7.4% 성장을 했죠. 그렇죠? 이 작년에 7.4%가 2009년에 1년간 6.6% 이 금융위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저성장한 이후에 이 수치가 최저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차트 보면 요 빨간색 이 그래프가 이게 이제 그 성장률인데 2011년부터 분기별로 계속 줄어오고 있는 게 보이죠? 작년 3분기까지 나와 있죠. 이게 7.4%라서 거의 뭐 8% 이하로 지금 깨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런데 이제 작년 4분기에는 여기는 안 그려져 있는데 조금 올라갔어요. 이게 조금 공식적인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7.9로 좀 반등을 한 입장이고 올해는 중국 스스로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라는 거 유명한 기관이죠. 대표적인 싱크탱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올해 8.4%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8%는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회복을 좀 했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주택 가격이 조금씩 지금 회복되고 있거든요. 증시가 최근에 많이 살아났죠. 여러분 과거에 중국 펀드 가입한 분이 여기 있을지 모르죠. 중국 펀드 말이죠. 그렇죠? 한동안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금융위기 이전에 가입한 거를 아직도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아직도 반토막 났으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게 상해 종합지수인데 그게 지금 한 2,400대죠. 그거 한 달 전 대비해서 지금 8.5%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회복된 거죠. 석 달 전 비교해서 지금 18% 올라가 있습니다. 중국의 주가가. 주가라는 게 이제 모든 현상의 집약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내지는 좀 더 회복되겠다라는 걸 지금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중국도 작년에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중국에서 주로 어떤 경제 정책을 통해서 조절하는 게 중국은 이제 금리 조정하는 것보다는 그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을 낮춰요. 작년에 몇 번 낮췄습니다.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는 얘기는 은행들이 그만큼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 쪽으로 가지고 쌓아둬야 되는 돈을 줄임으로써 민간에 대출을 많이 해주라는 재원으로 쓰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급 준비율을 많이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죠? 특히 이제 작년에 중국이 이렇게 성장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당연히 중국은 수출 갖고 먹고 사는 나라니까. 중국의 수출이 작년에 급감을 했습니다. 특히 대EU 수출이 급감을 했어요. 이따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우리가 지금 혼자 원화 강세라는 게 말이 되냐. 또 고환율론자들의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 제가 수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과연 그러면 환율을 올리면 수출 늘어나냐? 일단 늘어나겠죠. 그러나 과거 같지 않다는 거죠. 지금의 수출 감소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이라서 수출이 감소하는 거지 환율이 우리가 절상돼서 다른 나라 대비 우리가 원화가 너무 강세라서 수출이 안 되라는 거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즉시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냥 서민만 힘들다. 환율 올려봐야. 그게 또 일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과거처럼 자,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중국의 수출 보면 2011년도에 전년 대비 20% 늘어나서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게 지금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성장은 했지만 수출 증가율이 급히 떨어진 거죠. 이 그림에서 보면 맨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 여기 이제 블루 컬러가 수출 증가율인데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출도. 그러니까 성장률도 따라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작년 12월 월간 기준으로 보면 14% 늘어났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출이 바닥을 치고 다시 좀 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도 지금 다시 늘고 있죠. 줄다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기업,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중국의 주택 가격도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주택 가격 지수가 요 회색 선이에요. 그래서 요게 2007년부터 금융위기 때 뭐 주택 가격도 폭락을 했다가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되다가 다시 떨어지고 특히 금년 들어와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좀 이게 회복되는 거 이게 지금 느껴지죠? 그러니까 100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느껴집니다. 자, 중국은 이제 작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최근에 회복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 얘기죠. 신흥국. 우리나라를 신흥국으로 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신흥국 아니고 G20 선진국 대열에 넣어주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은 지금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보통 데이터 분석할 때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신흥국 데이터에 넣기도 합니다. 뭐 이거 자존심 상할 일은 아니에요.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하죠. 우리 느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좀 헷갈리는 입장이죠. 한 2, 3년만 우리가 더 바짝하면 확실히 여기 이제 안 올라갑니다. 우리의 역할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 경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신흥국 경기가 드디어 금융위기 이후에 각 나라들이 돈 풀면서 급속 회복됐다가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11년, 특히 작년 12년 많이 하강했어요.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진국 경기 부진이 신흥국으로 전이되는 양상이 딱 맞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저조했다. 여기 이제 신흥국들의 GDP 성장률인데 여기 보시면 가장 저조한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신흥국 중에서. 브라질이 블루의 점선이거든요. 이 보면은
2009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중간에 올라갔다가 급격히 하강해서 브라질이 지금 굉장히 성장률로 보면 이런 5개, 4개 나라와 신흥국 전체를 본 거고요. 이 나라들 중에서 제일 낮은 거를 느낄 수 있죠. 브라질이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의 환율인 레알화. 지금 우리나라 그 부자들이 브라질 채권에 많이 투자한 거 아시죠? 특히 최근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아시는 것처럼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추다 보니까 비과세 상품 뭐 없냐? 다시 말해서 분리과세하는 거죠. 그런 상품 없냐? 이 해외 채권 투자하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채권에 그래서 몰린 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몰렸지만 브라질 채권 많이 투자했어요.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지를 했으면 모르지만 지금 브라질 통화가 작년에 보면 이게 작년 주요 통화의 절상절하율입니다. 변동률인데 작년 1년간 여기 회색은 상반기, 오른쪽에 노란색은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본 거죠. 브라질 보시면 상반기 거의 한 8% 절하, 하반기도 또 절하. 그래서 작년 브라질은 1년 전체적으로 합쳐서 9.2% 절하입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여기 있네요. 원화 맨 오른쪽에 있죠. 상반기 조금 0.6% 절상. 그래도 절하 아니에요. 작년에 상반기에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5월 달에 환율이 50원 급등했지만 작년 11년 말과 작년 6월 말을 비교해 보면 절상이지 절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1155원에서 1146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0.6% 절상. 하반기 급속 절상. 상반기 0.6, 하반기 7% 절상. 그래서 작년 1년 전체로 보면 원화는 7.6% 절상인데 브라질은 반대로 9.2% 절하예요. 그만큼 브라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 환율이 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따라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브라질의 상황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나라가 인도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요. 조금 흐리게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 옐로우 칼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복됐다가 전체적으로 브라질만 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강 국면입니다. 인도도. 그런데 이제 그 인도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작년 상반기는 거의 한 5% 가까이 절하였지만 그래도 하반기로 가서는 한 2%의 절상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나아진 거죠. 그렇죠? 작년의 흐름이라는 게 되게 하반기에는 절상 분위기였으니까 몇 나라 빼고는. 자, 그래서 인도가 그 브라질 다음으로 좀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좀 입장이 낮죠. 여기 빨간색이 러시아인데 상당히 좀 횡보하고 있는 입장이고 중국 여기 맨 위에 있는 요 보라색 칼라인데 조금 좀 하강 국면이긴 하죠. 최근에 이제 턴어라운드 했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몇 나라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최근에 조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의 절상절하율도 상하반기 나눠보면 그렇고요. 자, 요 나라별로 이 일본 한번 볼까요? 이따가도 나오긴 합니다만. 자, 일본 보면 상반기, 하반기 다 절하죠. 그렇죠? 여기 영 아래는 절하니까. 작년에 일본은 1년 전체 합치면 10% 절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2011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자, 일본이 망가졌다.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엔화가 절상돼야 됩니까? 절하돼야 됩니까? 절하되는 게 맞죠? 아니 그 경제 회복하려면 지진 재건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돈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일본의 통화는 약소해야 되는 게 많죠. 저도 그렇게 예상했어요. 그 즉시 지진 발생한 즉시 하루 이틀은 절하됐어요. 그런데 웬걸? 그 이후에 절상 모드로 가가지고 오히려 더 절상이 됐죠. 그래서 사상 최저치인 72엔 3엔까지 갔었습니다. 지진 이후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이유는 뭐 대략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안 좋아요. 미국 안 좋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작년 8월이 아니죠. 2011년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신용등급 하가 떨어졌죠.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2011년 8월 초에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신용등급이 트리플 A를 잃고 더블 A로 떨어졌어요. 예상 못하던 결과입니다. 그 이후에 국내 금융시장 난리 났었습니다. 환율 급등했었죠. 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나라마다 좀 엇갈리지만 일본이 너무 필요 없이 강세를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지금 제갈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무제한 돈 풀고 있는 그런 양적 완화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유로권에서는 일본도로 환율을 조작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일본은 뭐라고 얘기하죠?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다. 제갈길 가는 거다. 그동안 일본 엔화 강세라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거다. 그런 얘기하고 있죠. 제가 볼 땐 그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갑자기 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 그거를 용인을 해줘요. 지난 주말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죠. 일본 그 요즘 흔히 환율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환율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거를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과장됐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하여간 지금 G20이 모여서 결론 못 냈습니다. 유럽권은 하여간 독일은 원론적 얘기하고 있고 프랑스는 날리고 미국은 그냥 뭐 수수방관. 그렇죠? 이제 거기에는 보도를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좀 일본을 살려줌으로써 중국을 경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생각도 있다라는 게 뭐 미국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그런 하여간 지금 미국은 일본의 엔저 현상을 용인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앤디 시에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습니까? 가끔 경제 뉴스에 잘 나는 사람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이죠. 이 사람이 원래는 그 모간 스탠리의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상당 기간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프리랜서입니다. 저처럼. 그리고 지금은 중국의 그 유명한 칭화대에서 교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에 본격적으로 지금 엔화 강세가 이제 약세 가기 전에 작년에 79엔, 80엔 이렇게 할 때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94엔이죠. 93엔, 94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엔화가 한창 강세일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좀 상당히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말은 앞으로 나오면 조금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왜 유명해졌냐면 과거에 그 국제적인 유동성 위기, 금융위기를 예측한 사람이거든요. 특히 미국의 서프라임 이건 난리 날 거다 그걸 예측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엔화가 한창 강세할 때 일본 엔화는 이거 지금 비정상이다. 80엔이라는 건 일본의 자살 행위다. 과거에 일본이 잘 나갈 때 엔화 강세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일본의 임금도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엔 강세를 유지한다는 건 자살 행위다. 그래서 엔화는 약세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뭐 그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엔화가 지금 80엔이 맞나? 이거 뭔가 이상해. 이렇게 생각은 했었죠.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엔화는 이제 약세로 돌아서면 한꺼번에 절하될 거다. 그러니까 서서히 가는 게 아니라 한 80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한 100엔, 120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30, 40% 한꺼번에 절하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엔화는 지금 상당히 단기간에 아주 급속 절하가 되어 있는 입장이에요. 이따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그 주요한 지역들, 국가들의 경제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끝을 내도록 하고요. 이제는 국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 얘기를 하려면 우리도 우리의 경제 현실을 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국내 경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잘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한국은행입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 전망 자료 제가 요약한 겁니다. 이걸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2.0%였어요. 상당히 낮죠. 뭐 과거에 우리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있지만 지금 2% 성장이라는 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렇죠? 특히 하반기에 1.5% 성장이에요. 상반기에는 2.5인데 하반기 1.5입니다. 1%대 성장이다. 거의 성장이 없다는 거죠. 제자리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년 전체로는 2% 성장인데 예상하기를 올해는 2.8% 성장할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3.8로 더 회복될 거다. 쉽게 말하면 바닥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기는 그렇지 않은데 소위 체감은 그렇지 않지만 발표되는 경제 지수들 보면 조금씩 회복되는 건 맞아요.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도 성장률을 보면 이렇게 상하반기가 갈렸지만 연간으로는 그렇고 올해 특히 하반기에 많이 회복돼서 연간 전체적으로는 2.8 내년에는 3.8 성장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바닥 쳤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믿어봐야죠 뭐. 자, 그리고 민간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 구매력이 증가해서 완만하게 전체적으로 성장을 받쳐줄 것 같다. 작년 소비 증가율이 연간은 1.8인데 올해는 2.8 이렇게 이제 늘어날 걸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끝내고 10분간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투자 여기 보면 이제 IT, BIT 나누어서 지금 점차 회복될 걸로 보고 있고 건설도 주택 경기는 살아나기는 어렵겠지만 비주거용 주택 경기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 경기는 좀 살아날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거다. 그래서 건설 투자가 작년 전체로는 마이너스 0.9%였어요. 줄었죠 투자가. 올해는 플러스 2.5%로 좀 건설 투자가 늘어날 거로 지금 보고 있고 상품 수출 수입 무역 수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세계 경기도 바닥을 쳤다고 보기 때문에 교역 물량도 늘어나면서 수출 증가폭도 좀 확대될 것 같다. 작년에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3.6%였는데 올해는 5.5%로 더 수출도 늘어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엄청나게 흑자인 거 아시죠? 작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430억 불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굉장히 경상수지. 올해가 흑자 규모는 좀 늘겠지만 작년 우리가 흑자 규모를 불황형 흑자라고 그러잖아요. 물건을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가지고 흑자가 많이 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흑자 규모는 줄겠지만 하여튼 수출의 증가폭은 작년보다 늘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얘기의 골자는 경기 바닥 쳤고 작년보다 올해는 나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